조선에 최고의 무예서가 있었다. 칼과 창, 조선 무서가 연마해야 할 모든 무예를 담은 종합 무예서. 동작 하나하나를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담아 누구나 무예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한 책. 동아시아에 있던 주요한 무예를 모두 모아 국가 차원에서 정리한 최초이자 지금까지 마지막 무예서라고 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조선과 중국, 일본의 최고 무예를 집대성한 동아시아 무예사의 보고. 그것이 무예 도보 통지다.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통틀어서 최고 수준의 무예서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무예 도보 통지, 무예와 무기들을 글과 그림을 통해서 상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뜻인데요. 일종의 무예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과 칼, 혼봉과 부원법, 그리고 마상무예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군대에 전해지던 무예들이 이 책에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건법과 창법만 해도 무려 10가지가 넘는데요. 흔히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야기할 때 문을 진하시게 숭상하고 물을 천시했던 나라, 그래서 외적의 침입에 무력했던 나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조선에 왕명으로 무예 백과사전이 편찬됐다는 사실이 참으 흥미롭습니다. 그 뒤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심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지난 8월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세계 기사 선수권 대회. 한국, 미국, 일본, 이란, 말레이시아, 영국에서 마상무예를 연마한 선수들이 참가했다. 달리는 말 위에서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 고난도의 무예 기사. 달리는 말에서 균형을 잡고 활을 쏘려면 말타기와 활쏘기를 오랫동안 훈련해야 한다. 한국 선수가 5개 관역에 연달아 화살을 명중시킨다. 두 번째 종목은 모구. 말이 끌고 가는 가죽공을 화살로 맞추는 경기다. 말과 공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종주국은 이제 우리 한국이고 이미 유럽 선수권 대회, 아메리칸 선수권 대회,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 현재 여기까지 4군데 이 대륙별 나눠져 가지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팀 알리 후세인. 기마문화 전통이 있는 이란과 한국 대표팀이 단골 우승팀이다. 네, 이판근 선수가 메달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대회 중간에 마상무예 시범이 벌어졌다. 활이 아닌 칼과 창을 이용한 고난도의 무예. 조선시대 기병이 연마한 무예다. I find it's breathtaking, it's really amazing, and because in other countries, even though they may have it in their tradition, but they don't really showcase it, or they don't have
a practice put in place to preserve it, and that's why I have so much respect. 마상무예는 모두 무예 도보 통지를 기반으로 복원한 것이다. 마상 쌍거, 말 위에서 두 개의 칼을 휘두르며 적을 공격한다. 무예 도보 통제 동작과 무사의 동작이 일치한다. 기창, 창을 전후 좌우로 찌르면서 적을 공격한다. 마상 월도, 가장 강력한 무기 월도를 좌우로 휘두르면서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한다. 10년 이상 연마해야 말 위에서 무기를 다루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고난도의 무예다. 그러니까 말 위에서 표출하는 모든 그 무기의 사용법은, 즉 우리가 무예도보 통지를 근간으로 돼서 복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즉 과거 우리 그 선조들이 국방을 지키던 어떻게 보면 훈련소고,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평시에 체득된 그 훈련을 갖다가 전시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무예 도보 통지는 총 4권으로 이루어졌다. 어정, 왕이 편찬했다는 뜻. 규장지보, 책을 만든 왕은 정조다. 24개 항목으로 무예가 수록되어 있다. 첫 장에는 장창이 나온다. 연결 동작이 하나하나 그려진 것이 흥미롭다. 가장 오래된 검법인 본국검도 보인다. 모든 무예의 동작을 일일이 그리고 글로 설명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했다. 그림을 이어붙이자 애니메이션처럼 검법이 재현된다. 오늘날은 뭐 비디오라든가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중간과 중간의 사이의 내용들을 메꿔내기 위해서 총도나 총보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려서 다시 재해석하고 내용들을 더 풍부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뿐 아니라 중국의 무예까지 자세하게 기록했다.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 있었던 대부분의 무예를 조선이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무예사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예 교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길에서 태극권을 연마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국 본토보다 무예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타이완에서 열린 동북아 체육사 대회. 무예 도보 통지 무예에 대한 발표가 진행 중이다. 중국과 일본의 무예사 연구가들에게도 무예 도보 통지는 관심의 대상이다. 장창이고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장창인가. 일본 가나자와 대학의 오쿠보 교수는 다양한 무예를 기록한 종합 무예서로서의 가치에 주목했다. 일본에는 칼과 창을 다루는 무예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무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それからその武芸を担当する人たちは、自分の家職、家の職、職業としてですね、こう代々自分の子供に一人だけなるべく文章を残さないで
言葉とですね、それから実際の方法で、教えてくるというそういう特徴があります。 타이완 무단 팔극권 협회. 중국의 무예인들은 무예 도보 통지의 무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所以我今天帮忙是，他是韩国的武艺书法系的学生，但是他有问题。 무단 팔극권의 창시자 리우인치아오 대사부는 타이완 총통부 무예 교관을 역임한 무예인이다. 특히 팔극권의 창술이 유명하다. 这是韩国的吗？韩国的，这是韩国的。因为这个枪是韩国的。啊，原来如此。那韩国的动作很接近哦。 중국 무예인들이 무예 도보 통지의 장창법을 보면서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那对方来的时候，上中下左右，它会各种变化，它就会描述在这个文字说明。 중국 측에서 무예 도보 통제 장창을 즉석에서 재현해 보기로 했다. 무예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 바로 동작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여진 것이 책의 장점이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재현한 장창법을 보여준다. 계산하는 2인치 7공간 덕수 진압 서로 경지 10면 매고. 非常好，很好，很好，非常好，非常好，非常好，非常接近，各有就是说它的原始的使用的那种意念是一样的，攻击的意念跟防守意念是一样。 이번에는 팔극권의 중국식 대창법을 보여준다. 조선 장창과 중국 창의 만남. 조선식 장창과 중국 최고 수준 창법의 교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무예도보 통제의 이제 장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이 공격과 방어의 어떤 그런 높은 효과를 나타내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기술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팔극권 협회 측과 계속해서 장창 교류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 공격 무예도보 통제의 그 동작들의 공격과 방어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해 나간다면은 보다 더 완성도 높은 복원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那我想，有关这一本书《武艺图谱通志》来讲，它本身的内容是相当丰富的。如果把它拿来做一个武术的教材，或者是说我们以当时的环境来讲，它是军队里面士兵的一个教科书，那基本上它内容是非常丰富而且是完整的。 조선에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무예서 무예 도보 통지가 있었다. 이곳 전쟁기념관에서는 무예도보 통지에 실려있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류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것이 편곤이라는 무기입니다. 마치 도리깨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양한 창류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든 창이 이름과 그리고 모양새에 있어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위에 있는 이 남선이라는 창은 마치 대나무에 여러 개의 칼날을 붙여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장창은 창날이 한 개입니다. 그리고 이 당판은 창날이 3개 달려있죠. 과연 조선에서는 왜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창을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무기류들은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백제 군사박물관에는 실물 월도가 보관되어 있다.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던 이삼장군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청룡 언월도라고도 부른다. 용이 60cm가 넘는 긴 칼날을 물고 있다. 칼을 실제로 가격해서 칼날이 파인 자국, 격검 흔히 보인다. 칼자루를 감싼 고래 힘줄과 오칠이 벗겨져 있다. 오랫동안 칼을 잡고 사용해서 다른 것이다. 길이를 재보기로 했다. 190cm 정도가. 칼의 전체 길이는 192cm. 무예도보 통제에 나오는 월도의 규격이 총 합쳐서 9척 2촌 정도가 됩니다. 180 후반에서 190 초반대, 센티미터 초반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월도 자체가 무예도보 통제에 나오는 그 규격과 거의 일치하는 표준형 월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도에는 용광사우두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용의 빛이 견우성과 북두칠성을 비춘다는 뜻. 무예도보통지 월도보에는 용광사우두새가 있다. 체계의 무예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조선 후기 실제 사용한 무예란 걸 확인할 수 있다. 남한산성 수어장대. 18기 보존회에서 무예 도보통지에 있는 무예를 복원해 매주 시연하고 있다. 쌍검과 장창, 등패와 곤봉, 조선 군인이 다룰 수 있는 개인 무기가 모두 사용된다. 이 무기는 낭선이라는 창이다. 대나무 살에 금속날을 붙여 만든 것으로 장창을 상대할 때 효과적이다. 무예 도보 통지에는 대나무를 이용해 낭선을 만드는 법, 실전에서 사용하는 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낭선은 긴 대나무와 그 끝에 창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독이 묻어있는 철편을 대나무 가지에 매달아서 만든 무기입니다. 낭선은 대적 시에 적진으로부터의 공격을 휘두르면서 좌우로 제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공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격 시에는 적진으로 파고들어 적진을 흩트려 놓으면서 그 사이를 단병기와 장병기가 상하로 공격을 하면서 적진을 붕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용한 무기입니다. 무예는 창 종류를 이용한 찌르기, 칼을 이용한 배기, 타격력을 이용한 치기 세 가지로 나눈다.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무기가 등장했다. 편고는 곤봉에 짧은 타격용 자편이 붙은 일종의 도리깨다. 방패를 타고 넘어 적의 머리를 가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다. 편곤의 파괴력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편곤이 가격한 부위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한다. 적외선 카메라로 속도를 재서 속도에 따른 파괴력의 증가를 알 수 있다. 곤봉의 파괴력을 측정해서 편곤과 비교하기로 했다. 조금 제대로 휘두른 거 지금은 안 했지요? 좀 같은 속도에 대해서 한 2배 정도
편곤의 타격력이 셌어요. 최고 속도에서 편곤은 무려 427kg의 타격력을 보였다. 여기 쇠가 붙어 있고요. 쇠가 붙어 있고 실제 권봉도 막대기는 길지만 그 전체 질량이 다 때리는 데 가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만 정도가 거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쇠가 붙어 있고 조금 더 이것이 무거워서 그 칠 때 보면은 같은 속도로 치더라도 그 충격력이 더 타격력이 더 효과적이고 센 걸로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조선 후기 병법서 병학통에서는 편곤을 기마병이 사용하는 무기로 분류했다. 말에 달리는 힘과 편곤의 타격력을 이용해서 적진을 부수는 데 효과적인 무기인 것이다. 편곤은 조선 후기 기마병의 주력 무기였다. 무예 도보 통지 무예를 배운 병사들은 실제로 어떻게 싸웠을까? 병학진암. 정조 때 편찬한 무예에서 병학진암에서 전투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학진암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을 조련하는 그런 진법 이런 거에 관한 서적이고요, 병서고, 이 무예도보 통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전술, 그러니까 무예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게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봐야지 완전한 그런 어떤 병법이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병사를 10명 단위로 묶은 원앙지는 무예 도보 통지의 무기를 조합해서 만든 진이다. 맨 앞에 대장이 선다. 그 뒤에 등패수 2명, 낭선을 든 병사 2명, 장창수 4명, 맨 뒤에 당파가 선다. 긴 무기와 짧은 무기가 조화를 이룬다. 적을 만나면 먼저 등패수와 낭선수가 방어한다. 뒤에 있던 장창과 당파가 협공한다. 실제 원앙진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원앙진 조총! 원앙진! 적을 발견한 대장이 진을 전개시킨다. 등패선 작전! 등패와 낭선이 공격을 시작한다. 장등단파 작전! 전투가 치열해지면 뒤에 있던 장창수 4명이 적진을 향해 장창 공격을 가한다. 방패수가 방패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 들고 있어요. 저 공격을 이렇게 막으면 있으면 뒤에 장창수가 뒤에서 찔러요. 협동하는 거죠. 실제 전투 상황에서도 원앙진을 유지하며 전투한다. 많은 칼날이 달린 낭선은 적의 창과 칼을 쉽게 방어한다. 뒤에 숨어있던 장창이 낭선과 등패 사이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당파는 적의 칼날을 꺾는 데 효과적이다. 등패, 낭선, 장창, 당파의 협공으로 적은 무너진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창덕궁의 영화당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당 앞으로 펼쳐져 있는 이 공간이 춘당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창경궁과 창덕궁을 가르는 담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선시대만 해도 과거를 치를 만큼 큰 공간이었습니다.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한 정조는 이곳에서 활을 즐겨 쏘았고 군사훈련도 자주 벌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역시
이곳에서 월도를 휘두르며 무예를 수련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곳 춘당대는 아버지와 아들을 무예로 연결시켜주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사도세자, 그리고 그의 아들 정조.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 이야기 속에 무예도보 통지 탄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993년) 강원대 박기동 교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뜻밖의 발견을 한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된 한 권의 책.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조선 최초의 무에서 무예 제보를 발견한 것이다. 시작이고 시원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리무술로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육상전에서 조선군을 압도하며 승승장구해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팔을 주 무기로 한 조선군은 무력하게 패배했다. 근접전에서도 장검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무력했다. 무예제보는 당시 조선군이 활에는 능했지만 칼과 창을 잘 다루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명나라 원군이 참전하며 전쟁 양상이 변했다. 조선은 창과 칼을 능숙하게 다루는 명나라 군사의 무예에 주목했다. 외적한테 모든 게 우리 강산이 그야말로 도륙당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명나라에서 배워오는 거죠. 창이나 칼을 들고 가는 거는 단병무예라고 합니다. 그 단병무예를 6가지를 급하게 배워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태 끝나기도 전에 그거를 발간을 하죠. 조선은 무예 제보에 6개 단병 무예를 수록했다. 무예 도보 통지에는 무예 제보에 6개의 무예에 18개의 무예가 추가돼서 총 24개의 무예가 기록됐다. 서문에는 이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 등장한다. 혈융원, 즉 사도세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도세자를 갖다가 현양하기 위한 그런 고도의 작업으로서 무예도보 통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도세자는 무예를 즐겼다. 북원, 지금의 창덕궁 춘당대에서 사도세자가 무예를 연마했다. 월도와 쇠몽둥이를 즐겨 사용했다. 아버지 영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면서 사도세자는 무에서 무예 신보를 편찬한다. 책에 수록된 무예의 개수는 18개. 사도세자 때 나오는 무예 신보의 내용이 책은 없지만 볼 수 없지만은 18기입니다. 몇십 년 뒤에 나온 무예 도보 통지에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예 제보 6기하고 나중에 저 사도세가 넣었다는 12기하고. 조선 후기 주요 군영은 정권을 장악한 당파가 장악했다. 임금은 실질적으로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 군대가 가병화, 사병화된 상태였다. 사도세자가 재위 시기에 무예신보를 만들기 전까지 이 중앙 5군영은 다 노론 권력의, 그러니까 노론 벌렬들의 이런 그 사병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세자가 무예신보를 만든 것들은 새로운 무예들을 통해서
자기가 무예를 보급하면 중앙 5군영의 무인들이 사도세자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노론과 연결되어 있던 그런 세력들을 사도세자의 휘하로 이렇게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도 상당히 강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세자는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다. 무예 신보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사도세자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 그는 즉위 첫 해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천명한다. 정조 즉위 첫 해 경희궁에 자객이 침투한다. 궁궐 지붕을 따라 왕의 침소 위까지 자객이 침투한 충격적인 사건. 자객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호위 군관 강용휘였다. 왕의 경호원이 모반에 참여한 것이다. 강용희 호위무사죠. 예. 강용희는 당시 금군입니다. 단순한 자객 사건이 아니라 금군 50명이 강용희와 더불어서 정조를 시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금군이 150명 정도였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거꾸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주군을 시해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사건입니다. 경호부대가 암살을 시도할 정도로 군권이 없었던 정조는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친위부대 장용영을 창설한다. 당파에 관계없이 실력 있는 군인을 발탁했다. 군권을 장악해 왕권을 강화하는 시도였다. 장용영 군사들은 사도세자가 집대성한 18기를 연마했다. 정조는 마상무예 6개를 추가해서 무예 도보 통지를 편찬한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기병무예를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방의 무예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병무예를, 마상무예를 집어넣어서 이 책의 그 완성도를 더 높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조는 무예 도보 통지의 무예를 묵과에 채택했다. 무예 도보 통지는 조선군의 공식 무예서가 된 것이다. 우만 벌렬들의 세력이 약화가 되는 것들이고, 거꾸로 무예 도보 통지를 통해서 묵과에 급제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국왕의 은혜에 감동하고 국왕의 친위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조의 화성 행차를 그린 반차도. 정조를 호위하는 장용영과 훈련도감의 군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칼을 찬 조총수가 보인다. 조총수도 기본적인 무예를 익혀야 했다. 월도와 장창, 곤봉을 든 병사들이 많이 보인다. 무예 도보 통지의 무예가 조선군에 폭넓게 퍼졌다는 증거다. 직업 군인들에게는 이 무예가 가장 기본적인 그 무예였기 때문에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국가 반영을 위해서 항상 습득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예 도보 통지는 조선군의 공식 무예를 만들어 왕권을 확립하고자 한 정조와 사도세자의 꿈이 서린 책이었다.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쌓고 장용영을 주둔시켰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국왕의 친위 부대 장용영. 이 장용영의 공식 무예를 수록한 것이 바로 무예도보 통지였는데, 이 무예도보 통지는 단순한 한 권의 무예서가 아니라 군권을 장악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정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예도보 통지를 들여다보느라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이 책은 조선의 무예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의 무예까지 발견이 되는데요. 자, 과연 정조는 어떤 이유로 조선의 군사들에게 중국과 일본의 무예를 익히도록 했던 걸까요? 서울의 한 검도장. 본국검법 수련이 한창이다. 본국검은 신라의 황창낭이 창시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검법이다. 칼을 다루는 동작을 하나하나 그려서 검법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했다. 본국검법은 무예도보 통지에 실린 대로 복원됐다. 타이완에서 열린 동북아 체육사 대회에 온 일본 가나자와 대학 오쿠보 교수의 관심을 끈 무예가 있었다. 외검. 놀랍게도 일본 검법이 무예도보 통지에 실려 있었다. この剣道をやっている人たちがこれを見ると、これは柳生新掛流のこういう動作だとかね、そういうことが分かるんですよ。 유파의 이름부터 각각의 동작까지 책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왜 일본의 검법을 무예도보 통지에 자세히 기록했을까?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국의 무예를 알아야만 우리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검법의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면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었던 거고, 이것 또한 우리 군사들에게 그 당시 익힘으로 인해서 어떤 국방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상대를 아는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검법인 쌍수도는 긴 칼을 이용해 외검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예다. 전투에 필요한 무예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수록해 배우게 했다. 실학적 관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책이죠. 왜냐하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학문이고 무예도 역시 실질적인 무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무예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무예가 아니죠. 무예도보 통지에 나와 있는 18가지 지상무예, 단병기 무예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간 외적들에게 가장 취약했던 무예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책의 편찬은 규장각과 장용영이 주도했다. 규장각 초계 문신 박재가, 이덕무, 그리고 장용영의 무관 백동수가 편찬에 참여했다. 세 사람 모두 서얼이었지만 정조는 능력 있는 사람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중용했다. 당대 문장가였던 이덕무와 박재가가 글을 담당했고, 당시 이름을 날린 무사였던 백동수는 무예 실기를 담당했다. 도화서 화공들이 당시 무예의 동작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책은 문반과 무반 그리고 예술까지 정조시대 문화적 역량이 결합된 역작이었다. 그러니까 정조가 당시에 책을 편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실학을 토대로 해서 서적을 편찬하는 건데 그 중에 국학연구, 즉 역사서의 편찬과 그리고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무예서의 편찬이 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예도보통지였고 이 무예도보통지는 바로 정조시대 문무 발전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와 박재가는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를 연마했다. 세 사람 모두 문과 무가 균형을 이룬 인물이었다. 백동수는 무인으로서 그래도 능했다. 이동무와 이제 박재가의 경우에는 이제 4대 문인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무에 대해서 소홀히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백동수도 전혀 뭐 글을 못 읽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지식이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러나 무인으로서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한글 언해본으로도 만들어져 보급됐다. 무예를 그림과 한글로 쉽게 설명했다. 백성들이 쉽게 무예를 배울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소수 무인 집단이 독점한 무예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버린 것이다. 저는 정조의 가장 위대함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해본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죠. 글을 모르는 장려용 군사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 무예를 익히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묵과에 급제를 하게 하는 것들이죠. 무예 도보 통지를 보고 2,500명이 무과 초시에 합격한 적도 있었다. 한 권의 무예서가 정조의 강력한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한글과 그림만 이해하면 동아시아 최고의 무예를 배울 수 있는 책 무예 도보 통지는 구한말 90군데가 해체될 때까지 조선군의 표준 무예서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에는 이런 종합 무예서가 없고 중국에는 기요신서와 무비지라고 하는 그런 종합 무예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예도보 통지는 중국의 그런 종합 무예서를 훨씬 더 뛰어넘는 다양한 형식의 그 전달 방법이 있고 그래서 평면적인 그런 무예서라기보다는 3차원적인 무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던 주요한 무예들을 모두 모아 국가 차원에서 정리한 최초이자 지금까지 마지막 무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남산의 유서 깊은 활터 석호정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석호정 중수기라고. 석호정 중수기에는 1897년 장충단 뒤에 있는 18기 예터에 석호정을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충단 공원 인근이 18기 예터 자리다. 구한말까지 무예도보 통지 무예가 이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장충단 인근 비파정에서는 별기군이 18기를 수련했다. 그 중수기에 나오는 장춘단 후록이라고 하는 곳은 장춘단 뒤에 언덕이라는 곳은 이쪽에 저쪽에서 봤을 때 뒤 언덕은 지금 동국대학교 쪽으로 약간 야트막한 이 언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18기지 구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바로 이 넓은 터에서 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선 왕조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군이 익혀야 했던 무예서. 그것이 무예도보 통지였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장충단 일대
그러니까 이곳 장충당 공원과 동국대학교 터 부근에서는 조선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무예도보 통지의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하지만 구한말 90군대가 해체되면서 무예의 맥은 끊기고 말죠. 무예도보 통지를 만들기 위해 문관과 무관이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저자인 이덕무, 박재가, 백동수는 모두 서울 출신이었죠. 무예도보 통지 언해본의 보급은 그간 소수 무인들에 의해 독점됐던 무예를 일반 백성들도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조는 18세기 조선의 부국 강병을 꿈꿨습니다. 무예도보 통지에는 정조의 시대 정신이 녹아 있었습니다.